경제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 천기누설 앵커 문다연입니다. 코인 꽃길의 안내자 고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경제뉴스 고란TV 알고란 고란입니다. 네, 바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이틀에 걸친 미국 FOMC 회의가 마무리됐는데요. 연준이 테이퍼링 결정을 내릴 걸로 좀 예상이 되면서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도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예상이 됐었는데 어쨌든 테이퍼링은 확정됐어요. 네네, 뭐 시장이 다 예상했던 바라서 지난 2013년에 이 벤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꺼냈을 때 이른바 테이퍼링 발작 해가지고 전 세계 자산 시장이 완전 흔들흔들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테이퍼링이란 말 자체가 연초부터 계속 테이퍼링 나왔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 내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을 막상 실시한다라고 했지만 별 충격은 주지 않았고 오히려 금리 인상 시기에 있어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다르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반응했습니다. 나스닥, 다우, S&P 500 모두 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정말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일단 인플레이션이 또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조금 예측을 했었는데 파월 의장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이게 그 금리 인상이 연준의 입장은 항상 일시적이다. 트랜지터리 이런 말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반응이 이 일시적인 줄 알았는데 좀 일시적이 아닌 것 같아. 연준이 파악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이 공급망 변목 현상 때문에 빚어지는 일시적인 금리 인상이라고 연준은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심상치가 않은 게요. 호주 같은 경우에 이제 YCC라고 해서 일드 커브 컨트롤 해가지고 금리를 일정 정도로 잡아두는 거예요. 금리 인상이 더 없도록. 그런데 이걸 포기했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물가 상승세가 너무 심상치 않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이미 연준은 일시적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인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어서 연준도 입장을 바꿔서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닌가 라는 부분에 좀 인상시를 당기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어제 분명히 파월 의장이 선을 그었습니다. 금리 인상은 다른 문제다 하고 있고 여전히 연준은 이건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관심 가는 거 이제 비트코인이잖아요. 네. 어제 갑자기 약간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간적으로 6만 달러 무너지면서 밀렸어요. 네. 아랫꼬리가 길게 달렸다가 금방 다시 또 올라왔었거든요. 아마 그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불안감에 그랬던 거 아닌가 하는데 뭐 결과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발언을 해준 덕분에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62,000달러, 3,000달러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또 좋은 모멘텀이 나오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 같은데 저희 놀랐던 건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플랜 B 얘기하면서 10월 달에 63,000 이상에서 마감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조금 못 미쳤었잖아요. 3%가량요. 근데 한 하루 정도 지나니까 63,000을 회복을 해서 야 하루 오차네 라는 말이 하면서 다시 한번 플랜 B가 전망한 올 11월 강세장에 대해서 뭔가 기대감을 갖겠습니다. 10월 달에 많이 올랐을 때 업토버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11월에 강세장을 예상하는 말이 또 있더라고요. 뭘까요? 업벤버인가요? 네, 문벤버라고 하더라고요. 문벤버, 투더 문인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문벤버라는 말이 또 시장의 회자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 어느 때와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11월 4일 이 테이퍼링 언급 시점을 기점으로 좀 시장이 위축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시장이 오히려 충격받지 않고 63,000선을 다시금 회복해내는 모습입니다. 그럼 고란 기자의 코인 부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우리나라의 이 코인 과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코인 과세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 쪽에서도 과세를 1년 유예해야겠다 이런 공식적인 언급이 있었다고 해요. 사실 어제 토론회가 열렸는데 혹시 여기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지켜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토론회가 시작 전에 이 이른바 코인 커뮤니티에서 우리 모두 토론회에 몰려가서 우리 코인 투자자의 힘을 보여주자 막 이런 으쌰으쌰 하는 게 나왔는데 저도 접속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나중에 열렸는지 모르겠는데 채팅창이 막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쳐보고 싶은데 의사 표현할 게 없었는데
대가 접속했을 당시 약간 토론회 시작 초기라서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3,000명에 육박하는 동접자가 있더라고요. 네. 제 느낌에는 이게 민주연구원에서 주최한 토론회거든요. 민주당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아마 제 생각엔 민주연구원 창립 이래 최고의 동접자를 자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성황리에 토론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토론회에 앞서서 여러 의원들이 이 가상자산, 이쪽 법적인 용어가 가상자산이니까 과세 유예에 대한 입장을 계속 밝혔어요. 네. 이유야 뭐 아마 더 잘하실 거예요. 이른바 이제 과세 준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증빙 자료에 대한 책임이 너무나 이제 개인한테만 있고 주식과는 달리 해외 거래소를 이제 개인 지갑까지 코인이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세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크다라는 점이 토론회에서도 부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쪽 기재부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한 편이긴 한데, 보자면요, 뭐랄까, 국회에서 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돼서 가장 세게 주장하고 있는 분이 이제 노웅래 의원. 네. 이분이 민주연구원 원장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개최하면서 아예 딱 법안으로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아마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이에 앞서서 정무위 간사 김병욱 의원이 있는데 이분이 좀 중요한 인물이세요. 이분이 가상자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세미나를 개최를 하면 김병욱 의원실 주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앞서서 활동이 많으셨던 분이기도 하고, 이 결정적으로 사실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와 약간 측근이다라는 말이 돌고 있는 분이라서 이분의 좀 파워가 있는 분이라서 이분의 말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분의 입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조세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이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세를 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건 어불성설이다라는 입장으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토론회 끝나고요, 여당의 당론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2월 국회에선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켜봐야겠죠. 정치인들 하는 얘기를 사실. 네. 아무튼,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살짝 언급하셨지만 일단 여권 유력 대선 후보도 여기에 대한 과세 유예 입장을 언급했다고 해요. 네, 맞아요. 이제 김병욱 의원이 아까 제가 측근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질문했는데 측근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을 대선 공약에도 넣을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회견 전에 후보와 상의하진 않았는데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가상자산 관련돼서 실제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건 5월에 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 얘기가 이제 뭔가 이쪽 유해 쪽으로 이제 힘을 싣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단독 보도라 가지고 확실하진 않은데 금융감독원 있잖아요.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곳이 네. 있는 것처럼 가상자산을 감독할 수 있는 따로 가상자산만 전담으로 취급할 수 있는 감독기구를 만들겠다. 그거를 이제 거기서 이제 투자자 보호도 하고 여러 가지 가상자산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하겠다라는 걸 이제 이재명 유력 대선 후보 캠프 측에서 뭔가 공약으로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약간 달성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투자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세금 내는 건 좋아. 하지만 투자자 보호 조치가 먼저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워건법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특검법 상에서 규제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라고 했었는데요. 만약에 이 유력 대선 후보가 주장한 대로 가상자산 감독 기구가 따로 신설이 되면 아마 투자자들이 바라는 모든 게 다 희망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긍정적인 건 뭐냐면, 이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여당의 목소리였는데 이미 야당에서는 야당 쪽 대선 후보들 중심으로 해서 다 유예해야 된다라는 공통적인 목소리가 나왔어요. 네. 이른바 검사 출신 후보가 두 분이시네요. 네, 아무튼 야당 쪽 유력 후보들도 모두 다 가상자산 관련돼서 유예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요. 일단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유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야 가릴 거 없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 높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도 어떨지 궁금해요. 네. 기획재정부 입장은 한결같으십니다. 네, 문제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토론회 마치고
당론으로 딱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사실 이 이른바 재난지원금 관련돼 가지고 이 당과 정의, 갈등을 빚었었잖아요. 그게 또 재현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중간 지점에서 좀 어설프게, 어정쩡하게 타협을 보는 선에서 결정이 됐잖아요. 90%? 하위 90%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이제 네. 결정이 됐는데 이번 관련돼서도 지금 확실히 목소리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떠도는 얘기긴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와가지고 국세청에 컨설팅을 하면서 취득가액을 모르면 영원으로 신고해라라고 알려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보도가 정확히 말하면 취득가액을 모르면 영원으로 거래소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해라였어요. 네. 근데 이게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시장에 알려진 건 뭐였냐면 네. 해외에서 온 건 취득가 영원으로 취급하겠다라고 여기까지 이제 딱 그냥 그 얘기가 좀 와전이 된 건데 정확히 말하면 거래소가 영원으로 신고를 하고 네. 개인이 5월 달에 이듬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그 내가 영원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를 하면 그 취득가액을 인정을 해준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알려진 거는 해외에서 온 건 무조건 취득가 영원 이렇게 알려지니까 아, 네. 네, 이게 그 들린 얘기로는 이 관련해가지고 그럼 이게 완전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약간 국세청이 좀 약간 그 기재부한테 혼났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막 보도자료 내면서 그거 아니에요라면서 국세청이 약간 변명하는 듯한 자료를 냈었는데 관련돼가지고 기획재정부 입장은 준비가 다 됐다는 입장이고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또 이제 전화해서 물어봤죠. 취재를 했죠. 그러면 기획재정부 입장 어떠십니까? 여당이 이렇게 당론으로 정했는데 라고 하는데 역시나 내년 1월 과세 시행이 예고된 데 따른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네. 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라는 말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어쨌든 이 표현에 따르자면 개인이 코인을 A 거래소에서 B 거래소 계좌로 보낼 때 거래소끼리 취득가액을 공유하도록 협의 중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매입 원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또 물었죠. 해외 거래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해외 주식 거래도 국세청에 신고 의무가 없지만 개인이 직접 소득을 신고해 이미 과세가 되고 있다.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를 오가는 거래는 수수료, 거래 시간 등 거래 명세서가 보고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국세청이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대답에서 역시나 의문점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사실 그 말씀드린 대로 주식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 개인이 신고를 할 때 그 관련 증빙 자료를 국내 증권사가 다 제공을 해줍니다. 개인한테. 그럼 증권사에 이른바 법인 도장이 찍힌 자료를 들고 가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거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제출한 개인의 자료를 다 인정을 해줘요. 이거 맞구나. 네가 이렇게 투자를 했고 이렇게 수수료가 나갔구나 인정을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해외 거래소가 자기네 법인 도장 찍어가지고 개인한테 안 주거든요. 네. 한국에 사는 저한테. 게다가 개인 지갑은 이게 뭐가 법인 도장을 찍어서 줄 주체가 없어요. 그럼 이 경우 내가 낸 자료를 과연 국세청이 인정을 해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약간 여전히 납득이 잘 가진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NFT 관련돼서도 명확하게 뭐가 나온 건 없어요. 네. 나온 건 없고 이제 검토하겠다라는 거라서 뭐 기재부 입장 변한 게 없고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달 20일에 국회에 나와가지고 역시나 가상자산 과세에 문제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일단 뭐 정치의 계절이니만큼 관련해서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계속 다뤄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관련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나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 촉구가 있었다고요. 네, 이게 그 워킹 그룹이라 그래서 실무 그룹이 이제 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코인이 만약에 굉장히 대중화되고 광범위 되고 많은 국민들이 투자를 했을 때 우리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 네. 부분이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미국이 분명히 선을 그은 건 중국처럼 우리는 금지는 아니야. 네. 다만 규제할 뿐이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규제를 해서 이 규제 바깥에 있던 코인을 규제 안으로 들여올 것인가에 대한 그야말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 에 보면 재무부 산하에 대통령 산하 금융시장 실무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서 최근에 이제 보고서를 내놨거든요.
거기 보고서가 내용이 뭐였냐면 코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네. 사실 연준의 그 제롬 파월 의장 역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건 그냥 자산이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뭔가 관여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경을 안 써요. 이건 그냥 자산이니까 그냥 원유 선물 투자하듯이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네. 금융 시스템이나 화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연준 의장도 걱정한 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왜? 이거는 거의 달러랑 똑같으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광범위화되고 대중화됐을 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준 의장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이 아까 말씀드린 금융시장 실무그룹도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야, 스테이블 코인이 기술력은 있는 건 인정하겠다. 하지만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라고 분명히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실무그룹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규제가 된다는 전제하에 스테이블 코인은 빠르고 효율적인 결제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발행사와 투자자 모두를 위해 하루빨리 관리 감독이 도입돼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왜 해외 송금을 할 때요. 달러 네. 송금을 할 때 아마 그 미국에 돈 보는데도 한 이틀 정도 걸릴 거예요. 네. 돈 보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오래 걸려요. 네. 그나마 미국이면 이런데 저쪽에 예를 들어서 이 중국 어디 시골에 있는 은행에 돈 네. 보내려고 하면 며칠 걸리거든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어떤가요? 보내보셨어요? 몇 초 만에 보내려고. 바로바로 갑니다. 네, 바로바로 가요. 게다가 이더리움 네트워크 아니고 요새 그 수수료가 싸서 많이 이용하는 트론 네트워크 이용하면 네. 정말 눈 깜짝하게 가거든요. 굉장히 효율적이다. 맞아. 네. 하지만 이게 이제 규제가 있어야지 만약에 규제가 안 되면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보고서의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보고서가 지적한 부분이 이겁니다.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그 발행 방법이 있지만 가장 이제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건 달러가 뒷받침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0달러어치 그 입금을 하면 네. 100달러어치 USDT를 발행해준 이런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을 보면 사실 금융회사가 자체 머니마켓 펀드를 운영하는 방식과 별반 다를 바 없거든요. 네. 하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금융기관과 같은 규제를 받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고서가 지적한 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도 금융기관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된다라면서 규제 수준을 강도를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말씀드린 아까 구조 때문에 달러를 입금한 만큼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는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발행사에 와가지고 저 이거 달러로 바꿔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계좌 안에 달러가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려가 되고 있는 점이 뭐냐면 달러가 진짜 있는 거 맞아? 라고 하고는 의문을 품게 하는 부분이 바로 테더사였죠. 그래서 네. 계속 지금 현재 테더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인 리스크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실무그룹 측에서 의견한 것도 뭐냐면 이른바 뱅크런. 만약에 갑자기 일제히 이걸 달러로 바꿔달라라고 발행사를 찾아갔을 때 발행사가 이걸 다 내줄 수 있을 정도의 그 지불 능력을 갖고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뱅크런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영향력이 더 커지기 전에 시장 규모가 더 커지기 전에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게 실무그룹 측의 조언이었습니다. 네, 일단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이 글로벌 규제기관들이 자산으로 인정을 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비트코인을 금에 비유를 했는데요. 하지만 또 오히려 가치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달러나 화폐처럼 쓰일 수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좀 우려하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제결제은행이죠. BIS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경고하는 보고서를 냈어요.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바이든 행정부 대통령 산하 금융기관 네. 실무그룹이었고 이번에는 그 BIS가 은행의 은행이라는 뭐 얘기를 들어요. 네. 거기 BIS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또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그 세 가지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서 역시나 우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뭐냐면 네. 이게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거 외환 거래다라고 네. 했어요. 진짜 이거 맞죠? 외환 거래 네, 맞잖아요. FX 거래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가계 대출에 적용이 되면 이거는 외환 대출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외환 대출이 신흥 개발도상국의 재정 위기를 불러오는 주요한 원인이 됐다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IMF 위기를 맞은 게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난 거였었잖아요. 네. 근데 다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다들 그 이른바 이 가계들이
이걸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외환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BIS의 우려였고요. 이 두 번째가 이게 만약에 이 자국 통화가 안정적이지 않고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뭐 예를 들면 뭐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에서는 개도국들이요. 네, 자기네 통화보다 오히려 달러가 좋잖아요. 그럼 달러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인데 너무 그 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자국의 그 해당 국가의 금융기관이 금융 정책을 펼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금융 정책을 펴려고 해도 이용하는 사람 자체가 전부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갔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테이블 코인의 확대가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에는 통화 정책을 쓰는 걸 약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우려감을 나타냈고요. 세 번째가 기술 측면에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리스크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계속 우려하는 건데, 게다가 이제 신흥국이나 개발도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걸러낼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가 어려울 테니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아마 뭔가 자금 세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걸 우려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통신망이 갖춰져야지 네. 빨리빨리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KT 사태가 났다. 그게 이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로 신흥국에 아직까지 인프라가 부족한 점, 이것도 스테이블 코인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바로 또 이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NFT 시장의 성장세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손정희 회장이 주도하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NFT 플랫폼이죠. 샌드박스에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샌드박스 말 그대로 급등을 했어요. 네. 요새 우리 앵커님 네. 되게 편안하십니까? 안녕하시냐고 여쭤보시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기자님? 이 유명한 속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한국 사람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요즘 시장을 잘 나타내는 말인 것 그렇습니다.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더리움도 최고가 경신했고요. 그렇습니다. 새벽에 보니까 솔라나도 역시나 또 신고가를 네. 경신했고, 아발란체, 루나, 뭐 기타 상위 코인들이 대다수가 우후죽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리플, 솔라나, 폴카닷 이런 좀 굵직한 코인들도 많이 리플은 빼주시고요. 상승을 리플은, 가고 있는 것 리플은 같고요. 살짝 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마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잔고가 많이 늘어나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마음은 저를 포함해서 그닥 그렇게 기쁘지가 않을 거예요. 왜? 네. 오르는 애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른바 가는 종목들이 지금 그냥 뛰어가는 게 아니라 거의 무슨 로켓 타고 날아가는 수준으로 네.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바로 NFT 그야말로 열풍입니다. 네. 그 가운데서 이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게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마나 디센트럴랜드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마 월요일 날 마나 관련돼서 조금 얘기를 드렸을 텐데, 이게 페이스북이 메타라고 사명을 변경하면서 우린 앞으로 메타버스 기업이 될 거야 라고 외치니까, 코인 시장에 야 메타버스 뭐 있어 찾아보니까 그 가운데 이제 디센트럴랜드가 있었고, 네. 베리 실버트라는 그레이스케일의 창업자 DCG 그룹의 이제 CEO가 야 메타버스 할 거면 만화로 와 이러면서 자기가 링크를 얹으면서 이른바 펌프질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화 가격이 급등을 했었는데, 오히려 화요일, 수요일에서는 샌드박스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아하. 샌드박스 호재가 정말 그야말로 우후죽순 쏟아졌습니다. 우후죽순이요? 네. 그 와중에 가장 큰 호재는 바로 소프트뱅크가 비전 펀드 2가 샌드박스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 손정희가 사실 뭐 마이다스의 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네. 정말 손정희가 손대는 이른바 이 스타트업들은 그야말로 유니콘이 되고 그 세계적인 기업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손정희가 바로 이 샌드박스 투자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 샌드 코인을 들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호할 수밖에 없죠. 네. 가격이 그야말로 솟았고요. 뭐 200% 그냥 하루 만에 올라버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는 짤들이 돌았죠. 배가 아프게 하는 짤들. 졸업했습니다. 100억을 만들어서 졸업한 짤도 봤어요, 저는. 네.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왜 투자했냐라고 보니까, 이제 네. 이게 원래 이제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할 때요, 이게 투자 사기 때문에 리드 투자자가 있고 같이 이제 데리고 가요. 그럼 소프트뱅크가 어디를 데리고 갔냐라고 하면은, LG 테크놀로지 벤처스, 삼성 넥스트, 네. 컴투스,
리버티 시티 벤처스, 갤럭시 인터랙티브. 진짜 유수한 애들, 소프트뱅크를 비롯한 유수. 우리 삼성, LG도 다 데리고 이제 들어가서 투자를 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왜 그러면 샌드박스를 골랐냐라고 봤더니 소프트뱅크가 보기에는 이른바 그 플레이 투 언 관련돼 가지고 이제 메타버스가 트잖아요. 여기에서 샌드박스가 아마 가장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이 테마를 리딩하는 그룹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소프트뱅크가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요, 그 샌드박스가 어쩌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최근 지사를 건설했다라고, 지사를 설립한다라고 해요. 설립할 거라고 하면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P2E가 불법이잖아요. 사행성 때문에 이제 게임에다 붙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샌드박스 하고 있는 게 이 축구 K리그 쪽과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뭔가 이거를 NFT화 해가지고 자기들의 메타버스에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이제 샌드박스로 대표되는 NFT 메타버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아까 제가 코인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샌드코인. 근데 이 샌드박스가 이 땅을 팔았어요. 이른바 메타버스의 땅. 이 땅값이 100배가 됐답니다. 코인도 많이 올랐지만 네, 그 땅값이 역시 부동산이었나 봅니다. 네, 역시 메타버스 세계에서의 가치가 더 많이 올랐다라는 네네. 말씀이시겠죠. 방금 또 뭐 K리그 얘기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NFT 시장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좀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어떨까요? 사실 그 우리가 그 뉴딜, 디지털 뉴딜 얘기했을 때 네. 1차 디지털 뉴딜이 있었고 2차 뉴딜을 발표했대요. 이때 들어간 게 바로 이 메타버스 테마가 딱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한때 이제 들썩들썩 했었고 이제 2차 메타버스 붐이 지금 페이스북의 메타로 사명 변경과 함께 오고 있는 건데 그 2일 날 화요일 날 2억 원 이분은 기획재정부 이차관 2억 원 차관님께서 그 이제 한국판 뉴딜 자문단 디지털 뉴딜 분과 회의가 있었어요. 네. 여기에서 자 앞으로 우리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메타버스 블록체인 클라우드 지능형 로봇 등 6개 핵심 분야 육성에 2025년까지 2조 6천억 투입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앞에 순서가 메타버스 블록체인이 있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클라우드 AI가 앞으로 갔을 텐데 그렇습니다. 메타버스 블록체인이 앞으로 온 걸로 봐서 정부도 메타버스 쪽에다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른바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보면은요. 게임 회사들, 그러니까 BBIG라고 해서 코로나 이후에 시장을 선도했던 테마 BBIG, 바이오, B가 뭐지? I가 인터넷, G가 게임인데 네, 이 가운데서 뭐 배터리가 그냥 계속 잘 나갔었고 최근에만 휘청휘청하고 있지만 갑자기 게임주들이 막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게임주를 리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NFT 테마거든요. 위메이드 주가가 8월 이후에 거의 10배 가까이 10배 가까이 올랐네요. 네, 코인보다 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더한 주식이죠. 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우리도 이제 NFT로 가겠어라고 이제 외치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 그 오딘 바랄라 라이징의 개발사인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를 이제 합병을 했거든요. 여기 최대 주주가 됐는데 그럼 여기를 왜 합병을 했냐라고 보면은 우리가 이걸 해가지고 여기다 NFT를 붙여가지고 앞으로 P2 이쪽으로 이제 진출할 거야라고 했었고요. 제가 지금 방금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못했는데 카카오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당연히 좋았고요. 좋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NFT와 메타버스 쪽에다 힘을 싣겠다라고 하면서 아예 이쪽으로 강조점을 뒀습니다. 이 카카오가 또 이렇게 이제 가자를 외치니까 코인 시장에서 아까 제가 샌드박스가 소프트뱅크 투자가 들어오면서 급등했었다라고 했잖아요. 또 어제는 카카오 게임즈의 합병 소식과 메타버스 쪽으로 힘을 싣겠다라는 카카오 게임즈의 그 대표가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보라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이 보라가 카카오 연관 코인. 맞아요. 그쵸? 카카오가 지분을 갖고 있는 이른바 블록체인 플랫폼 관련된 코인이라서 또 보라가 급등한 일이 빚어져서요. 이른바 이쪽에 하나쯤 안 들고 있으면 정말 아마 배가 소외감 많이 느끼는 지금 장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NFT 관련해서 게임 쪽 사업들도 많이 커지고 있는데 게임 분야만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국내 기업들이 NFT 쪽 사업화에 힘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지금 그래서 제가 뭐 다날 얘기 갖고 왔고요. 다날 핀테크가 이제 NFT 플랫폼 나오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배우 임원희 씨가요. 뭐 고려 청자를 주제로 해가지고 아무튼 뭔가 NFT를 처음으로 연예인 처음으로 한다. 뭐 이런 자잘한 소식들 들고 왔는데 방송 시작 직전에 하이브 그 BTS의 기획사가 공시를 했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하이브가
자, 참고로 그 업비트에 있는 하이브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 하이브입니다. 네. 이 하이브가 두나무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습니다. 두나무가 이제 CB를 발행을 하는데 그 CB를 인수를 하기로 했어요. 네. 왜? 앞으로 NFT 사업 등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 그런 소문이 돌았을 때 하이브가 뭐라고 했냐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 아미코인 이슈 때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불과 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우리 여기 두나무가 하는 유상증자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로 했어. CB발에 들어가기로 했어라고 하면서 이른바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두나무가 돈이 없겠어요. 네. 하이브 돈을 받을 정도로 그게 아니라 이른바 지분을 섞는 거죠. 서로의 지분을 섞는 얘기는 앞으로 사업을 열심히 할 거야라고 서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피를 섞는다. 지분 교환 이제 피를 섞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BTS NFT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드디어 정말 나올 수 네, 있겠는데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정말 뭐 가시권안에 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발표가 되는 날 카카오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는 메타버스 NFT로 갈 거야라고 이게 겹치고 있으니까 사실 NFT 테마가 지금 최근에 왜 올랐냐를 보냐면 지금 뉴욕에서 NFT 위크가 열리고 있어요. 네. 그 NFT 관련된 기업들 다 모여가지고 뭐 발표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좀 위크가 열리니까 좀 들썩들썩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프트뱅크가 샌드박스 투자한 것도 이제 지금 위크에 발표가 됐고 위크가 끝나면 조금 사그라들지 않겠나 싶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국내에서 그 불을 다시 기름을 부어서 지피고 있는 형국이라서 이 당분간 NFT 테마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조심할 건 뭐다? 배 아픈 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네. 네.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어쨌든 급등했잖아요. 그러면 포모가 밀려옵니다. 나만 안 빠지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그쵸. 사면 물리시더라고요. 이게 인간 지표라는 게 참 무서운데요. 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조금 포모를 이제쯤 느끼실 것 같긴 한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생각해도 NFT 테마는 앞으로도 계속 갈 거고 네.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가격이 이렇게 오른 이렇게 변동이 되는 와중에 이 꼭지에서 꼭 내가 살 필요는 없잖아요. 네. 큰 장기 추세로 보면 맞아요, 당연히 맞아요. 상승하겠지만요. 네. 그래서 큰 장기 추세로 보면 저도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적립식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이슈로는 요즘 정말 들썩들썩한 이슈인데요. 오징어 게임 코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저희가 의심스럽다 이런 의견을 전했는데 실제로 개발팀 측에서 이른바 먹튀라고 하죠. 네, 네.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터질 네. 때 터졌죠.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랐다가 순식간에 그냥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거의 영원 가까이 됐죠. 됐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격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른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업비트, 바이낸스 같은 이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 게 아니라요. 팬케이크 스왑이라는 덱스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 여기에 거래 방식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코인 풀이 있어요. 오징어 코인이 있습니다. 그럼 덱스, 팬케이크 스왑 같은 경우에는 기축 통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니스왑 여기는 이더리움이 기축 통화입니다. 그런데 이 팬케이크 스왑은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기반이라서 BNB, 바이낸스 토큰이 이제 기축 통화예요. 바이낸스 코인이. 네. 그러면 이 풀이 있죠. 여기 풀에다가 바이낸스 1 바이낸스 코인과 예를 들어서 1 오징어 코인 하나 넣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오징어 코인의 가격은 1 바이낸스 바이낸스 코인이 되는 코인이요? 거예요. BNB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오징어 코인을 2개를 넣어요. 그러면 BNB는 하나로 고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2개당 BNB가 하나니까 오징어 코인의 가격은 1 BNB에서 0.5 BNB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풀 안에다가 얼마나 BNB를 넣어서 오징어 코인을 가지고 가느냐, 혹은 오징어 코인을 넣어서 BNB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가격이 올라오는 구조를 보면 이 풀 안에 사람들이 이제 초창기 이제 세팅을 할 때 이제 BNB와 오징어 코인을 넣어놨는데 이 오징어 코인을 사기만 했지 팔 수는 없게 이제 그 프로그래밍을 들어있죠. 스마트 컨트랙터를 심어놔가지고 사람들이 그럼 계속 BNB만 넣고 오징어 코인을 갖고 가니까 이 풀 안에 있는 오징어 코인의 숫자는 줄어들고 BNB 코인의 숫자는 늘어나니까 오징어 코인의 가격이 급등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풀이 구성되어 있는데 요 꼭지를 찍었을 시점에 한 2,300달러까지 올랐을 이 시점에 개발진들이 자기들이 들고 있던 오징어 코인 이 풀 안에다가 던집니다. 그럼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이 던지고 여기 안에는 BNB를 싸게들이 싹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오징어 코인은 1,000만 개가 있는데 BNB는 1개밖에 안 남았게 됐다. 네. 그럼 가격이 거의 제로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BNB가 한 개밖에 안 안 남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상황이 나오면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몇천 달러를 하다가 순식간에 0원이 될 수 있지? 99.99%가 떨어질 수 있지? 이 중앙은행 거래소에서는 호가창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그런 일이 잘 안 벌어져요. 네. 그런데 이 이제 덱스라고 할 수 있는 요 이제 스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안에 오징어 코인과 BNB가 들어있는데 갑자기 개발진들이 오징어 코인을 여기 들어있는 물량의 몇십 배가 되는 물량을 다 집어넣어 버리고 BNB 토큰을 싹 가져가 버리게 되면 거의 가격이 제로에 수렴하는 겁니다. 그 일이 벌어졌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들이 올린 수익이 약 140억 정도. 140억이요. 그러니까 코드 잘 만들어가지고 약간 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네, 열기를 타가지고 그 해서 시리를 딱 편승해가지고요. 140억을 네. 후룩 한 거죠. 아, 정말 140억 이 말만 들어도 그렇고 실제로 좀 오징어 게임 코인으로 인해서 좀 피해를 봤다라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파장이 큰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피해자분들의 이 투자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죠. 없겠죠. 네. 이게 제가 아까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오징어 게임으로 아마 피해를 보신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이세요. 네. 왜냐하면 그냥 이른바 코린이라고 하는 분들은 거래소에서 그렇죠. 맞아요. 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본 분들도 별로 없을 거고 해외 거래소 가운데 덱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더 적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많이 먹겠다고 찾아가서 이제 덱스를 이용하신 분들은 그야말로 이제 코인을 좀 하신 분들이죠. 하신 분들인데다가 조금 약간 고수익을 추구한 진짜 내가 인생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라서 이게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라는 말이 정확히 들어맞는 건데요. 이건 사실 이 러그풀이라고 하거든요. 네. 러그가 이렇게 양탄자가 있으면 여기 싹 빼는 거죠. 거예요.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사기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네. 어쨌든 본인이 거기 들어갔잖아요. 그걸 보고서. 그렇기 때문에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없고요. 결국 투자자가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스캠으로 판명이 났지만 또 다른 코인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지코인 킬러로 출발을 해서 실제로 도지코인보다 시가총액이 더 커지기도 했던 이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서 한번 좀 조심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또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 말을 한 것이 조금 무색할 정도다 이런 상황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이른바 밈코인의 변동성, 가격 변동성은 그야말로 어마무시하니까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제가 사실 원고 준비할 때만 해도 제가 약간 민망했던 게 조심하셔라라고 했는데 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하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방송하는 지금 시점에서 또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왜 올랐다가 떨어졌냐라고 보면은요, 이 크라켄이 시바이누 코인을 거래를 지원하겠다라는 식으로 트윗을 올렸어요. 네. 그런데 지금 왜 떨어졌냐면, 근데 지원할 거야라는 식으로 트윗을 올렸는데 막상 지원을 안 한다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 매물에 이제 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 오를 때는 이제 크라켄도 지원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이제 결제 플랫폼들에서 시바이누 코인도 우리가 지원할 거야라고 이제 발표들이 잇따르니까 그게 호재로 반응하면서 시바이누 코인 가격이 올랐다가 크라켄이 미안 우리 안 할 건데 라고 하니까 이제 다시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을 보니까 지금 시간 기준으로 24시간 기준 21% 정도 떨어지고 있어요. 네. 또 오를 때는 뭐 20% 넘게 오르면서 떨어질 때도 또 네, 무섭게 맞아요. 떨어지네요. 떨어질 때도 확 오르고 올라갈 때도 확 오르고 확 떨어지고 확 오르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이에 대해서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서 좀 다시 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게 뭐냐면 어차피 이게 밈 코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이걸 가지고 그 대중화가 될수록 많이 가지고 놀수록 이 코인의 가치는 오르는 거잖아. 밈코인의 가치는 뭐 별거 없고 이 네트워크 효과로 따지자면 많은 사람들이 시바이누 코인을 알고 이걸 가지고 즐기고 이걸 가지고 사용할 때 올라가는 건데 실제로 사용처가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냥 이른바 스캠으로 보기에는 지금 애매한 시점으로 커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좀 네, 그렇죠? 맞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이 밈코인에 대한 접근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보면 시바코인은 이미 도지코인과 비슷한 반열에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어서요. 야, 사기야! 라고 보기에는 약간 지금 애매한 점이 있긴 한데, 투자할 때는 변동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른바, 이 시바이누 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는 고래들이, 이거를, 최근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지갑 있잖아요. 네.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그 지갑. 거의 6조가 들어있는 그 지갑이요. 그 지갑에서 지금 코인이 빠졌습니다. 누구 거인지 몰랐던 그 네.
그래서 뭐 벼락 부자예요, 일각에서는 지갑을. 비밀번호 잃어버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었지만 그 지갑에서 코인이 일제히 빠져서 어딘가로 갔어요. 네. 그래서 아마 지갑 쪼개기를 통해서 조만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서 혹시 투자하시겠다라고 하면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도 맞아요.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아무리 코인 가치가 없다라고 그 약간 이런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야말로 밈코인은 가치가 네. 불가능하잖아요. 어쨌든 투자하실 때는 밈코인이다라는 점을 염두하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인기가 어느 날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인기가 한순간에 맞아요. 또 꺼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뭐다? 곧 코인 가격의 하락을 의미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고래들이 언제 어느 때 물량을 폭탄을 던질지 모릅니다.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네, 반면에 또 마지막 이슈로는 정말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이더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일단 1년 사이에만 하더라도 1000%, 한 달 동안은 36%가량 상승이 있었는데 폭등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왜 이른바 자, 인생 역전 해보겠다고 네. 그 몇 배, 야, 우리 가자. 폭등 코인은 찾잖아요. 네. 근데 굳이 안 찾아도 이렇게 이더리움 같이 시가총액 2위에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탄탄한 커뮤니티도 있는 이른바 근본 코인에 투자해도 1년에 10배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코인 시장이다. 제 말이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약간, 어디 숨어 있는 고생을 많이 약간 막 했는데, 그런 걸 그렇죠. 찾겠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근본 코인에 그냥 꾸준히 투자하셔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지금 현재 그 올타임 하이 사상 네. 최고가가 지금 어제 기록한 4,674달러. 조만간 5,000달러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네. 정말 많이 올랐어요. 10배 넘게 올랐고요. 게다가 이게 보니까 그 채굴자들이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시장에 물량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들고 있어요. 이것도 네. 이제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더 있겠죠, 사실. 네네. 그렇죠. 몇 가지 더 다시 짚어볼까요? 그 채굴자들이 이제 매도가 줄었다. 이건 쉽게 말해서 공급이 줄었다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급을 주게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제 팩터가 뭐냐면 바로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네. 더하기 런던 하드포크에 따른 소각이잖아요. 이 스테이킹 물량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계속 쌓이고 있어요. 스테이킹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분간 시장에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존재하는 이더리움 양이 사상 최저가 됐대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팔 수 있는 물량이 최저가 됐다는 거고요. 이 소각 물량이 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왜? NFT가 강세를 보이고 디파이가 강세를 보이니까 이 수수료가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너무 많이 트랜잭션이 네. 일어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소각된 런던 하드포크 이후 소각된 게 74만 이더가 지금 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는 이더리움이 디플레이션 통화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새로 공급되는 게 있고 소각되는 게 있잖아요. 사라지는 게. 근데 공급되는 것보다 소각되는 양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이더리움의 양이 줄어드는 상황까지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좀 짜잘한 호재일 수도 있는데 네. 그 CME의 이더리움 선물이 있는데 이게 마이크로 선물이 조만간 출시된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요,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뭐 2만 달러 이렇게 될 때 2만 달러 거래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 선물에서 10분의 1, 100분의 1 가격으로 이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거래가 저변이 좀 확대가 됐어요. 우리가 왜 주식 분할하면 근본 가치는 달라진 게 없는데 갑자기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많아지니까. 그런 비슷한 효과가 이더리움이 지금 미니 선물이 거래가 되면서 이것도 역시 가격의 호재로 작용하지 않겠나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도 좀 전문가들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골드만삭스 한번 믿어볼까요? 네, 8,000달러 간답니다. 8,000달러. 네, 8,000달러요. 네. 게다가 인플레이션 해지 관련돼가지고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쪽에도 관심이 쏠리면서 8,000달러 그것도 2달 안에 연말까지 간다고 하니까 믿어볼까요 한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장세 속에서 이렇게 좀 기술력 있는 코인들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 정말 좋은 방법이었겠구나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하는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